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5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스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벌써 12월이에요. 추워. 갑자기 날씨 추워져가지고 네. 엄청 힘들어 지금. 오늘 특히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아이 학교를 이제 태워다 주거든요. 네. 예, 자발적으로. 하기 싫어서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렇게라도 해야 딸이 아이 그거는 말할 수 없어. 그래요? 그건 말할 딸이네. 수 없어. 네. 그래서요. 네. 데려다 주는데 네. 이제 가면 매일 아침에 그러니까 온도 체크가 가능하죠. 네. 오늘 그러니까 날씨가 좀 풀렸다가 다시 좀 추워지네요. 역시 12월이야. 역시 딸바보의 딸 사랑은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개인정보는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랬어요?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네.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걸로. 네. 근데 대신 학교 가면서 차에서 이제 평소에 이렇게 대화가 적은 편이잖아요. 네네. 뭐 없다시피 하고 그런데 뭔가 사실은 막 그 안에서 게임하고 뭐 자기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또 그 와중에 한두 마디 건네는 얘기가 또 저한테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말을 또 하면 또 애도 또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렇죠. 네, 저를 위해서 애들을 아침에 그렇죠. 태우고 다니고 있어요. 이제 고마워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문제지 이제 너무 당연한 것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는 있는데 어쨌든 뭐 잘하고 계셔서 멋있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그 마이크 바꿨어요. 짱이야. 그동안 뭐 여러 말씀이 많으셨거든요. 소리가 너무 안 좋다. 뭐 그러셔갖고 마이크를 바꿨는데 어떠세요? 일단 부러워. 부럽고 이제 사실 이제 퀄리티가 이제 영상으로 나와봐야 이제 그렇죠. 느끼는 거니까 시청자분들 신경 많이 썼으니까 좀 잘 봐주세요. 좋은지 나쁜지. 그게 아니라 노력하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칭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질 좋아졌으면 좀 좋아졌다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다루는 별별 이슈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소식. 지금 강북에 대장 아파트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 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가격이 올랐나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집 아니야? 자, 그래서 말 못해. 자, 그래서 신촌 푸르지오 아파트가 2015년 10월에 입주를 했는데요. 실거래가가 13억이 찍혔다고 하고요. 이 편한 세상 신촌은 14억 3천, 신촌숲 아이파크는 13억 8,500, 신촌 그랑자이는 16억 2천만 원. 그동안에 어땠냐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2016년 10월 3일 신수 1구역 재건축 조합 신촌숲 아이파크의 경우 59제곱미터의 분양 가격이 5억 9천에서 6억 6천 정도, 84제곱미터가 7억 1천에서 8억 1천 정도, 당시 1순위 참가 경쟁률은 74.8대 1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분양의 흥행을 기록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요 신촌숲 아이파크가 보류지 매각하겠다고 떴는데요. 일단 내용은 그래요. 우리 예전에 보류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입찰은 다음 달 4일부터 10일, 계약은 18일 날 하고요. 입찰자는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낙찰되면 내년 1월 17일까지 낙찰가의 30%를 중동으로 내고요. 잔금 60%는 3월 17일까지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최저 입찰 금액이 59제곱미터가 12억 5천만 원, 84제곱미터가 16억 5천만 원, 그리고 111제곱미터가 18억 5천만 원. 굉장히 높은 가격에 입찰 금액이 제시가 됐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금액의 입찰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올라간 가격, 그 중에 또 신촌 그랑자이 대응 2구역의 분양가도 지금 거래되는 가격 실거래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84제곱미터 12층 분양권이 지난 10월 16억에 거래되었고요. 18층은 16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7억 7,800 정도에서 분양했던 거래가액의 약 2배 수준 정도로 59제곱미터가 올라갔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59가 아니지. 84. 59제곱미터 7억 8천에서 8억 5천 정도 되는 게 네네. 16억 아, 플러스니까 그렇구나. 2배. 그 다음에 이제 네네. 6억대 분양이었던 59, 20평형 때는 맞네요. 12억 5천, 13억 이 정도니까 이것도 2배. 맞네요. 이제 그런 네. 얘기죠. 네. 네. 자,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일단 이렇게 많이 올라가도 되나요? 이거 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지금 어쨌든 실거래가 찍힌 정상적인 거니까. 상황이라고요? 실거래가 찍힌 거니까. 지금 사실 이게 끝이 아니야. 아니에요. 만약에 이 뉴스를 읽으면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딴 소리 할 수 있어. 아, 그래요? 무슨 소리냐 이거 이후에 더 높게 거래된 사례도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들리는 얘기 그래요. 저도 이제 실거래가 찍힌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이 거래가보다 높게 거래된 실거래가도 있고 이제 또 카더라 통신까지 가면 얼마 제시 매수 콜이 들어왔는데 매도자가 거절했다 이런 뭐 그런 얘기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예. 근데 뭐 잠실은 또 얼마 전에 네네. 리센츠 20억 실거래. 오늘 지금 우리 뉴스에 안 뽑았지만 네네. 그게 또 되게 이슈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강남 형님 안녕하세요. 뭐 이제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신축 아파트들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확대 적용 발표 이후에 신고가 갱신 사례들이 강남을 비롯해서 이렇게 지금 강북 지역들, 송파 지역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을 아주 그냥 여실히 드러내준. 근데 물론 이제 오늘 이 기사를 픽한 이유는 강북의 대장이 변화가 바뀌고 있다. 신축 흐름이 확실히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입지 측면에서는 이 마포대로변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여의도랑 광화문을 잇는 그 중심에 있는 그 상징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래도 마레프가 계속 대장이지 않겠냐. 뭐 이제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촌수 마이파크는 신수 1구역 재건축으로 지어지는 단지인데 약간 서쪽으로 가 있어요. 서강대역 근처에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서강대 바로 옆쪽에 있는 건데 뭐 그쪽도 지금 보리집 매각가 16억 5천. 그러니까 예, 이것도 깜짝 사실 놀랐어요,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뭐 이 금액에 할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조건으로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촌 그랑자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대역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 맞아요. 예, 뭐 세대수도 마포레명 푸르주 수준으로 비싼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면 대장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고 또 이제 거래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신축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장주가 바뀌는 걸까요? 아니면 입지가 더 좋은 아파트가 분양을 하니까 바뀌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기사의 논조를 보면 이름에 신촌 붙은 애들이 이렇게 지금 상승세 어떤 저걸 이끌고 있다 이제 그런 뉘앙스인데 사실 신촌수 마이파크나 신촌 그랑자이 쪽하고 같은 신촌이긴 하지만 살짝 위치가 다르지 않나? 신촌 푸르지오랑 이편한 신촌이랑 여기는 아현역 쪽이고 그렇죠. 여긴 이대역 쪽이니까 그렇죠. 약간 그래서 그 논조를 좀 쫓아가긴 그럴 것 같고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흥 2구역을 재개발해서 지은 신촌 그랑자이는 확실한 역세권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 딱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초역세권의 가치를 소유자들이 더 보고 그리고 이제 자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쫓아가는 수요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흔히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 마포레명 푸르지오 마레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입주가 2014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2014년 15년. 예. 근데 이제 벌써 연차가 5년 뭐 이렇게 됐잖아요. 4년 5년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차가 또 이게 2020년 2월에 입주한다고 하면 한 5, 6년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또 고려를 해서 신축 틀림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복합적으로 좀 초역세권의 가치, 그 다음에 브랜드, 그 다음에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는 입주 시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쪽을 선택하는 어떤 약간 좀 가격 차이가 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초역세권이라는 것도 사실 마레프도 그동안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뭐 이런 걸 가지고 시작을 했었던 아파트 단지인데 초역세권은 아니라고 해도 역세권의 가치는 충분히 누리고 있잖아요. 브랜드도 마레프가
마레프는 푸르지오하고 네. 레미안하고 레미안, 네. 삼성하고 대우가 지었죠. 네. 그래서 브랜드도 여기도 네. 빠지지 않는 것 같고 네. 결국은 새 아파트에 대한 입주 프리미엄이 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그런 이렇게도 부분이 보이는데 조금, 예. 그리고 완전 초역세권에 대한 가치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마레프는 사실 단지별로 네. 약간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는 좀 차이가 있는 편이긴 하잖아요. 그렇군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또 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아파트의 구조라든지 실제 배치된 전체 아파트의 단지 어떤 구성 뭐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입주 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요즘 사람들이 더 원하는 스타일의 아파트가 지어지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브랜드 프리미엄이 그렇게 해서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면서 근데 진짜 대단한 거는 분양가 2배를 딱 보내요. 네. 그러니까요. 그냥 분양가 딱 2배, 2배 이상. 뭐 이 수준까지 와서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신촌숲 아이파크가 이게 11.3 부동산 대책이 이때 2016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11.3 부동산 대책 전에 분양을 했고요. 신촌숲 아이파크는 그래서 아마 분양권 전매가 6개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다음에 신촌그랑자에는 대책이 나오고 나서 분양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매 제한이 1년 6개월.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약간 비슷한 시기긴 하긴 했지만. 근데 어쨌거나 그 당시에 분양했던 가격에 2배라고 하니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분양 전매 기간이 끝나서 거래가 되잖아요. 분양권 거래되죠. 그죠? 근데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이기 때문에요. 네네. 예, 양도소득세가 50%예요. 예,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55%. 그러니까 차익의 프리미엄에 지금 보세요. 단순히 계산해 보면 7억 8천 분양가의 피가 뭐 16억이라고 하면 피가 적어도 얼마야? 8억? 세금이 4억 5천?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구나. 4억 5천을 벌었으니까 된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하고 못 팔겠네 진짜. 1년 보유하고 있다가 네. 뭐 팔거나 선택지가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그러니까요. 네. 팔 수 없는 상황에 무리하게 거래하다 보니까 가격이 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세금에 대한 부분이 가격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도 또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마포의 아파트들이 지금 대장주가 변해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서 일단 마포의 개발 호재들이 다양하게 시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흐름 자체가 약간 좀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감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축 게임이 진짜 세다. 그렇죠. 와, 신촌그랑자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맞은편에 보면 아시다시피 염리상구역 재개발한 네.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도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얘네는 또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장주 아파트가 변해가고 있다는 소식 가지고 함께 봤습니다. 시장의 변화에 대한 추이도 같이 지켜보시면 방송을 보시는데 의미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시 가격을 시세 반영한다라는 얘기, 보유세 50% 늘어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종부세하고 재산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서초 아크리버파크가 내년 보유세가 420만 원 상승할 거다. 뭐 대치, 잠실헬스, 뭐 공시 가격이 30% 가까이 오르면 보유세 상한이 50%를 늘어난다. 집 한 채 가진 게 죄냐? 뭐 이런 식의 뜨거운 기사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일단 내용 자체는 그래요. 그 반포제이 같은 경우 84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보유세 예상액이 985만 원 정도.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84제곱미터를 갖고 있으면 공시가격 추정을 22억 4천만 원에 했을 때 1331만 원 정도의 보유세를 예상해야 된다. 뭐 그 외에 다른 아파트들도 전부 다 뭐 어마어마한데요. 아파트 브랜드나 이름값만큼, 가격만큼 보유세도 엄청나게 늘어난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보유세 부분이 2020년에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피해자시죠? 보유세 상승에 의한 피해자. 네. 얼마 전에 심각한 방송 찍으셨던데.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시장만 들어갔다가 미처 다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번에
요새 지금 여기 방배동 조금 주춤하지 않아요? 매수세? 주춤해요. 매도자들 매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일단 매수자는 좀 주춤할 거예요. 왜냐하면 종부세 고지서 받고 진짜 한 대 맞은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 진짜 놀랬고 야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지난 텀에서도 이 맞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도 있고 사실 이제 말씀하신 이 기사 외에 엊그저께 나왔던 얘기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공동주택 가격에 공시가격을 얼마를 시가의 몇 % 반영할 거냐의 부분도 있어요. 사실 이제 내년도에 주택가격, 공시가격을 어느 정도 선에 할 거냐 이거 관련해서 합리적인 수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의 사실 주된 하두는 뭐냐면 단독주택들이 공동주택에 비해서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 그래서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맞아. 사실은 그 얘기 한 끝에 뭐가 있냐면 지금 한 70% 정도 된대요. 68점 몇 프로? 그러니까 집값이 10억이면 과표는 한 6억 8천? 7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공시 가격을 8억 수준으로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8억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서 벌써 10% 이상이 내년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년에 또 뭐가 올라가냐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 그러니까 8억이 그대로 다 반영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80%였어요. 88, 64. 그러니까 7억에 7, 8, 56. 5억 6천 정도가 과표가 잡히던 게 이게 올해 5% 올랐거든요. 내년에 또 5%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되는 7억에서 8억으로 오르잖아. 그러니까 꼬배꼬으로 오르잖아요. 네. 그리고 보유세, 이 종부세 내는 퍼센트 비율도 오르고, 그 다음에 이 보유세라고 하는 거는 매년, 만약에 올해 100만 원 냈으면, 내년에는 재산세 보유세 합쳐가지고, 전년도에 한 150%까지만 증액될 수 있게끔 하는 원래 그 규제가 허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급격한 보유세는 부담되니까 제한장치를 걸어준 건데 그게 200%, 300%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관련해서 우리 계속 얘기할 때 올해 300, 내년에 900 미치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제가 그거 하면서 공포감 느끼고 맞아요, 있다고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지금 막 현실화되고 황당한 거예요. 이제 그게 끝이 아니야. 이제 왜요? 의료보험. 그렇죠. 예, 의료보험 이게 갖고 있는 게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빠져나오거나 이제 다주택자들 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두들겨 맞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 뻥뻥뻥 터지니까 환장하는 상황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 보이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저도 되게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픈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고가주택의 구입 수요를 차단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작동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종부세 관련돼서는 9억이 넘어야 납부를 하는 거니까 1주택자 그렇죠. 원래는 1주택자의 그러니까 경우에. 6억 초과분에 대해서 내는 건데 만약에 당신 세대가 그러니까 1인 기준이 아니라 당신 집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 9억까지는 봐줄게. 이런 개념이.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이 넘어가야 종부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쭉 내용에 따르면 보유세가 15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 한도를 찍은 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세 안정성을 위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150% 네네 1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다주택자한테는 공시가격이 150% 상한율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300까지. 네네. 지금 200, 300 그게 정확하게는 저도 봐야지만 왜냐하면 원래 보유세는 고지서 날라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열리는 건데 사실은 전 열렸지. 그래서 이번에 엄청 두들겨 맞았지. 늘었지. 그래서 이거 맞아보신 분들이 당장 결국은 이 피해가 고가주택하고 다주택자 원래 근데 고가주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이제 개 중에서 다주택자를 타겟팅해서 나온 정책이잖아요. 집 더 그렇죠. 사지 말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효과를 강남의 고가주택 인기적인 고가주택 들고 있는 분들이 더 사러 나오기는 굉장히 쫄린 상황이 되는 거죠. 진짜 관련해서 얘기 많이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진지한 건지 모르겠지만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될까 봐요. 또는 뭐 제가 들어본 얘기 중에 또 황당했던 게 뭐냐면 보유세 내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건 그러니까 좀, 보유세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부동산 아직 좀 덜 오른데 사가지고 단기 차익을 내서 그 돈으로 보유세를 내면서 버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게 규제 역설이다라면서 그 생각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런 사람도 봤어요. 네. 그 정도예요? 네. 그렇구나. 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까이 아시는 분이 이제 이거 얘기가 나오시고 나서 딱히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소득 활동을 뭐 딱히 하실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드디어 매각 1주택자세요, 2주택자세요? 1주택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유세 보면서 맞아요. 다주택자 물건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1주택자들의 물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1주택자들은 파시는 분들도 이만큼 먹었으면 됐다. 현금 흐름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물건들이 오히려 더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귀촌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계약하고 나서.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그분의 입장을 볼 때는 이 보유세까지 이렇게 내시고 지탱할 여력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대출도 막혀 있고. 예.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당장은 없는 거죠. 그러면 소득 수준이 좋아져야 납부를 하면서 버틸 텐데 소득 수준이 개선될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기 어려우니까 하실 수 있는 선택은 결국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는데요. 자, 일단 뭐 빠르게 선택한 게 빠르게 결정하시고 실제 실행으로 옮기신 게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를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이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뭐 정부가 승자고 모두가 패배자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국가표에서 나온 얘기. 제가 그거 보고 진짜 참 머리들이 좋으시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일단 무주택자는 이번에 집값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적 소외감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거고 1주택자는 집 하나밖에 안 갖고 있는데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종부세 문제 때문에 집 하나가 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뭐 또 세금으로 뭐 문제가 생길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아무튼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딱 그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맨날 하던 소리가 그건데 저는 현금 뭐 더 투자 현금이 최고다. 현금 흐름이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그런 시기로 가는 것 같아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 규제가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왜? 돈을 끌어다 쓸 수가 없어. 돈을 막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메마를 때까지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존버가 가능하지 않냐가 갈리는 거기 때문에 네. 잘들 생각해 보시고 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곧 뭐 펼쳐지게 될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현장에 이제 미쳐지게 되는 이런 영향들이 생기게 되는데 입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빠른 선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잘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뭐 근데 다주택자들은 그러니까. 안 판다 그랬잖아. 다주택자는 양도세 때문에 팔 수가 없거든요. 못 팔죠. 근데 1주택자는 팔 수 있지. 팔 수가 있거든요. 그 아까 소장님 얘기하셨던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장기 보유 공제도 있고 그 다음에 9억까지 비과세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특례 조항에 따라서 세금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서 실제로 1주택자 양도소득세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무리 고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옛날 차익이 많이 났다고 하더라도 세율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보유 공제가 15년이면 이제 내년부터 15년이면 80%까지인가? 원래 10년에 85%까지 85%. 네. 원래 10년에 80%인가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하면 실제 이제 20% 차익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좀 부담이 덜한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 합리적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여기저기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거는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서 신혼희망 다문이
이번 달에 분양하겠다라는 소식입니다. 강남구 수서 역세권에서 신혼희망타운 398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수준인데다가 수서 역세권 개발의 호재로 인해서 관심이 높아질 단지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혼부부들한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회가 몇 명 없어. 398개니까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원래 신혼희망타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네. 이제 2017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가을, 제가 기억하기로 한 9월 정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이라 그래서 맞아. 배려계층들 또는 맞아.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안심하고 살 수 있을 만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게 일종의 대통령 선거 당시 일단 공약이었고 네. 그걸 뒷받침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었고 저는 어쨌거나 정부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 이제 결과적으로 잘 안 된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뚝심 있게 밀고 나간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배려계층들에 대한 주택 공급. 근데 그때 이제 신혼부부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그런 신혼희망타운이란 걸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제 어디 하겠다라고 해서 공급들이 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아니요, 처음은 아니고 이미 분양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첫머리에 여기도 넣을 거다. 라고 이제 찍어서 제일 좋은 데가 여기야 라고 했던 지역이 바로 이제 그래서 이슈가 됐었군요. 네. 수서 공공주택 지구예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신혼희망타운에 분양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뭐 얘기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워낙 제한적이잖아요. 여기 가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자격 조건을 좀 안내해드렸으면 하는데요. 일단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거나 1년 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근데 저는 재혼 이게 아주 포인트예요. 재혼도 됩니다. 재혼도. 네. 그다음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네.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월 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의 130%를 넘으면 안 된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부채를 제외한 순 자산이 2억 9,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라는 총 5개 조건이 붙었는데 허들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포인트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게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제 이 사람들끼리 하면 당첨은 뭘로 돼요? 가점으로 해요. 네, 신혼부부 가점이 있어서 만점자들 중에서 근데 이제 가점을 나누는 기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 수야. 자녀 수, 그렇죠. 네, 그리고 또는 돈이 월 수익이 적어야 되는데 무주택 기간. 네, 자녀 수를 어떻게 늘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제한적이고 그 안에서 싸움이기 때문에 뭐 그냥 저는 사실 이 기사가 어차피 이런 청약은 말 그대로 청약 전문가들이 돼요. 이거 내가 이거 갖고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디 넣으면 내가 될까 가능성이 있을까 해서 보시니까 그분들이 엄청 지금 고민해서 지금 아마 기다렸던 분들이 청약들을 해서 먹으려고 하실 거고 제가 사실 보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신혼희망타운이 수서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는데 이 수서 공공주택지구가 사실은 이 지역 개발의 키입니다. 핵심 그래요? 지역이에요. 네. 위치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성남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네. 수지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면 그 동측편에 있는 그러니까 이 수서 역세권 개발의 어떤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허허벌판처럼 빈 땅으로 있었던 그런 지역인데 이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 일대가 중심지로서 이제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갈 거다. 이제 그 어떤 시작을 여는 시작점 같은 의미다.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허허벌판에 막 좀 역주변에 그런 곳인 것처럼 보였던 지역이 이 신혼희망타운을 시작으로 해서 아파트들 들어오고 주변에 이제 이제 주거지역 만들어지고 상업시설들 들어오고 하면서 빌딩들로 다 들어서게 되면 잘 몰랐던 사람들은 저기 뭐 아파트 짓네? 뭐 하다가 어느 가보니까 와, 딴 동네 돼버렸네? 이제 이 얘기를 뒤늦게 확인하시겠지만 이제 저는 여기가 이제 시작한대요 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걸 얘기하려고 한 거죠. 그렇군요. 네. 일단 그런 숨어있는 의도가 있었다는 걸 저도 지금 확인했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되면 이쪽 부분이 계속 개발이 되는 거니까 이 인근에 계신 분들한테는 또 다른 기회가 되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수서에 아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야 되겠네. 이거 다 맞물려 있어요. 맞은편에 세곡지구,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문정동 도시개발구역, 네, 문정 아무튼 법조단지 있는 그 주변 해가지고 다 맞물려 있죠.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되게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자, 일단 굉장한 개발 호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말 나왔던 게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 있게 지켜봐도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경매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보다 비싸게 낙찰이 되고 있는 고가 낙찰주의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103.8% 정도가 되고요. 경쟁적으로 고가 입찰을 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자, 일단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경매 시장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약간 좀 선행한 지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매매 가격보다 비싸게 낙찰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경매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묻어져서 낙찰을 높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경매 감정가는 네. 지금의 시세대로 감정하지 않죠. 과거의 시세대로 감정했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가격 자체가 옛날 가격이니까 그렇죠. 더 시세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죠. 지난 그렇죠. 1, 2년간 그렇죠.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높게 쓰더라도 먹을 게 있다라고 참여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시장에 매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 쪽에 혹시 매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움직이는 수요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부분들이 맞물려서 뭐 지금 평균 낙찰가율이 감정 가격보다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감정가라는 거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처음에 경매가 개시될 때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매매가보다 비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아직까지 매매가보다 비싼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매매가보다 비싼 사례도 있다. 좀 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거는. 근데 그거는 매매가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기자분들이 어떤 그 자료들 보통 이제 이런 기사는 이 경매 업체들이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재해석해서 기사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래 사례가 매달 막 나오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실거래가라고 하는 거래 사례라고 하는 거는 뜨문뜨문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 아파트에 같은 평형 타입이 매달 거래되는 게 아니라 6개월 전에 됐을 수도 있고 3개월 전에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 실거래가 사례를 찾아봤더니 2019년 5월이야. 5월이면 본격적으로 상승장 다시 시작하기 전에 별로 안 좋을 때였잖아요. 네.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8억이었는데 경매를 누가 9억에 받았어. 그럼 실거래가보다 1억 높게 받았네? 바보네? 이게 아니죠. 지금 시세가 예를 들어 매도 호가 가서 물건 살 수 있는 물건이 9억 5천이다라고 하면 9억에 받았어도 물론 이제 이거 하나의 가상 사례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실제 지금 시세에 비해서면 여전히 쌍금액의 경매를 받았을 수도 있고 뭐 고가 낙찰이다 아니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되는데 예. 뭐 경매 하시는 분들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셨겠어요. 그러겠죠. 예. 네. 결국 그렇게 매입해서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거나 또는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게 사겠다 뭐 이런 관점에서 하셨을 테니까 시장 자체가 좋을 때하고 안 좋을 때 경매 시장에 관련된 기사는 어떻게 보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시장 자체가 좋으면 이렇게 가격이 비싸게 낙찰받는다. 법원에 뭐 입찰 그 경쟁률이 엄청나게 세다. 무슨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이 안 좋으면 법원 앞에 사람이 없다. 계속 유찰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뭐 바닥의 끝이 어디냐. 경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뭐 시장이 반영이 된 부분들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의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아직 경매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다라는 거는 결국은 경매 시장의 입찰 및 낙찰을 통해서 뭔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시장에 가도 물건이 없으니까 매물을 살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경매라는 걸 선택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시장의 에너지가 경매 시장에도 전달되고 있다. 그렇죠. 네. 자, 최근에 경매 법원을 가보지 않아서 사실 뭐라고 말씀은 정확하게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기사를 한번 보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고 싶은데 매물이 없다. 그래서 사고 싶은데 못 산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경매라는 시장 자체도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번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반포 12차가 결국 조합 설립이 취소됐다라는 판결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결국 원인 자체는 상가 소유자들하고 했던 소송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이게 1심이 아니고 대법원 판결이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 좀 시켜주시죠. 조금 되게 어려운 얘기고 저도 정확하게 이 케이스는 잘 몰라서 기사를 통해서만 이제 내용을 좀 봤는데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특히 이제 뭐 7, 80년대 지어진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보면 네. 우리가 상가가 이렇게 딱딱 칸칸이 101호, 102호, 103호에서 구분되어 있는 상가도 있지만 저도 이제 80년대 이런 때 지어진 아파트들, 7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 그 당시에 이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 상가도 있지만 중앙에 보면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이렇게 길처럼 돼 있고 중간에 이렇게 칸칸 정도만 막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있었죠. 예, 있었어요. 우리 맞아. 지금 뭐 판매 상가 이런 데 가보면 뭐 용산전자 상가 이런 데 가도 그런 식으로 구자가 나뉘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공유 지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이제 그런 데들이 막 2층, 3층 또는 지하 이런 데 보면 그런 식으로 상가들 구성되어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거를 상가를 소유자의 기준을 어떻게 볼 거냐가 되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가를 포함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재건축 사업인데 조합 설립을 할 때 동의를 보는 거죠. 니들 공유야? 그러면 개별 하나하나가 아니네. 그러면 니들은 그냥 전체가 한 명이야. 그렇게 따져서 본 게 48명. 48명을 한 명의 조합원으로 봐서 니네는 하나밖에 안 줄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의 조합원, 대표 조합원하고 얘는 개별 저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조합에서 그런 식으로 조합 동의를 얻어서 구청에다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했을 거고, 네. 뭐 구청에서는 이제 상위 기관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맞겠냐 확인하고 뭐 해석 받아가지고 해줬겠죠. 네, 조합 설립 인가를 내줬겠죠. 이제 상가 이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동은 과반, 그러니까 상가동 소유자들의 과반 이상의 동의가 나와야 조합 설립 인가가 나와요. 이제 그 기준으로 따르잖아요. 상가만 따져봤을 땐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는 48명인데 니네 맘대로 왜 한 명으로 치는 거야? 그 기준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를 상가동의 조합 설립 인가 요건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기 때문에 이 조합 전체도, 이 재건축 조합 전체도 무효다. 그러니까 상가를 포함한 재건축 전체가 무효다라는 소송을 냈는데, 이게 1심, 2심까지 갔다가 이제 지금 최종 대법 갔는데, 대법에서 나온 판결의 의지는 뭐냐면 구분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공유로 소유하고 있었긴 하지만 그 공유로 소유한 게 실제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공유 개념이 아니라 구분해서 가지려고 했던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입증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상가를 분양할 때, 상가를 공급할 때 지금처럼 7, 80년대는 세련된 막 공급 계약서 이런 개념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막 옛날 서류 뭐 이런. 근데 통해서 그걸 검토해 봤을 때 몇 호. 왜냐하면 뭐 시장 이런 데서 넘어오던 시절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구분 행위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뭐 자료로서 나왔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재판부가 보니까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단순히 이 공유로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않는 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그거 있었던 걸로 감안해서 조합원 숫자를 인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면 48명을 하나의 조합원으로 본 건 잘못된 판단이다. 그 잘못된 판단에 기해서 조합설 리빙가 남겨는 당연히 무효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판결을 한 거예요. 돌려보낸 거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 박살 났는데 사업이 이제 조합설 리빙가부터가 망가진 거니까 이제 다시 해야지 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가 소유자들이 이렇게 공유로 갖고 있다라는 거는 그렇게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런 상가들이 일부 있는 거죠. 이런 상가가 포함된 재건축들이 일부 있는 거죠. 그게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오래된 재건축들을 보면 이상한 부지가 이렇게 껴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공용 부지로 껴있는 것도 있고 뭐 상가의 일부 뭘로 껴있는 경우 복잡하게 좀 돼 있는 것 같은데 신부안포 12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가가 공유로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공유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봤더니 그런 구분 소유권을 객체로 하는 행위가 있었다. 그러니까 공유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각 구분 소유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렇죠. 소유 형태가 이렇게 됐던 거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공유다라고 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 이런 형태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포함해서 같이 재건축하는 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데들이 사실은 문제예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쪼개기 이런 거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공유로 되어 있는 지분을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막 이런, 그러니까 공유로 또 소유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 하나 떼보니까 막 몇천 명이 공유를 끄집어내서 나오고 이제 그런 데들이 조금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구분 소유권을 객체로 하는 행위가 존재했다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핵심이잖아요. 그걸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 나도 별도 뭘로 해줘 안 해줘 이제 이게 쟁점으로 대두되는 조합들 재건축 조합들이 좀 일부 있지 않을까. 네. 마치 그거 같네요. 재개발에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쪼갰을 때 뭐 그런 그렇죠. 예, 그런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 쟁점. 이런 식의 뭔가 기준에 대한 것이 얘기가 또 나오게 될 것 같네요. 상가 재건축이 요새 조금 핫한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개포 시형 아파트 재건축한 단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보면 상가 재건축해서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하니까 아파트도 줘요. 그래서 이제 상가 재건축하면서 아파트 짓는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림픽 선촌 아파트에 올선 상가가 따로 우리는 정밀 안전진단 필요 없이 우리는 상가 재건축하면서 아파트 지을 거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런 데들이 좀 나올 텐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게 보이면 항상 또 이제 그 뒤에서는 특이 어떤 뭐 더 받을 수 있는 거 없나 이런 구멍을 찾아서 움직이는 선수들의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이번 판결과 맞물려서 조금 복잡해진 사례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온 만큼 요거는 예의주시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재건축의 향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삼각긴 재건축 단지에서는 요 상가동의 조합 과반을 못 채우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다든가 이제 이런 이슈가 조금 일부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6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분양가를 누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분양가 상한제로 알려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지자체도 또 분양가를 누르겠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에서 분양가심의위원회 공공위원을 2배로 늘려서 분양가 재심사를 해서 원한대로 부결을 시켰다. 거수기를 뽑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왜 지자체까지 이렇게 분양가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걸까요? 지자체 입장에서 분양가가 높으면 좋은가요? 일단은 재산세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랑 상관없지. 분양가랑 재산세랑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시세라고 하는 거는 분양가 상관없이 설정하는 거니까. 글쎄요. 네. 나는 잘 분양가 결국 뭐냐면 이 어떻게 보면 이 선출직 공무원, 네. 뭐 이런 지자체 또는 뭐 정부, 서울시 이런 곳들은 분양가가 비싸지면
부담스럽죠. 부동산 가격이 비싸지면 음. 재산세가 늘어나고 이런 건 좋지만 그러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공공의 어떤 해야 될 어떤 공리 뭐 이제 이런 쪽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어떻게든 분양가를 조금 더 저렴하게 공급해서 시민들 국민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를 뭐 생각하는 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은 뭐 지자체든 뭐 정부든 어쨌든 뭐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 정부라고 보이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과 지자체도 뜻을 같이 한다.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죠. 네.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지자체의 옥죄기가 뜻을 같이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효과가 좀 있을까? 이에 대한 부분은 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면 과천 지식 정보타운 지정타 과천 지정타 아무튼 거기도 분양 나오겠다고 했던 단지들이 제가 작년 항상 제가 연초에 보면 네네. 건설사마다 분양 물량 언제 나올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건설사마다 정리를 해서 올해는 어디 나오는구나 정리해서 봐요. 오, 그때도 대단하시다. 있었어. 근데 안 나왔어. 올해 다 갔잖아. 올해도 안 나왔어. 내년에 나올까? 모르겠어요. 집은 짓고는 있으니까 분양은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골든타임은 이미 끝났지.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지. 왜냐하면 이제 결국 자본이 투여된 상황에서 원하는 금액의 분양을 내줬으면 되는 건데 지금 일단 여기 얘기 나온 것도 기사에서 보면 뭐 2,600은 우리 돼야지 손해 안 본다 분양가 그랬는데 우리는 2,200 이상 해줄 생각이 없어. 얼마 전에 또 다시 심의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표준건축비를 좀 올렸거든요. 국토부가 올랐으니까 그거 반영해서 우리 요금액에 해줘 그랬더니 우리는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얘기했던 그 금액에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없어. 니네는 2,200에 해야 돼.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 건설회사는 집을 어쨌거나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서 네. 땅 주고 산 값에다가 건물 값에다가 뭐 이제 이건 사업장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직원들 월급 주고 해서 이득을 남겨야 회사가 돌아가는 손해보는 장사도 할 수 있지만 알면서 손해보면 장사를 하기는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팔려서 손해보는 장사를 해야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어떤 그 가격을 이렇게 규제받아서 그 가격에 내라고 하면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최대한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분양일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건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8년 임대하고 임대 후에 분양 전환하는 방식도 뭐 고려를 안 할 수 없다. 뭐 이런 상황인 거고. 선임대 후 분양. 네. 임대 후 분양. 이게 예전에는 4년인가 5년이었는데 또 뭐 기한도 되게 늘어났나 봐요. 네, 이제 뭐 그런 카드도 보는 것 같고. 지금 북일에도 지금 올해 나올 것들 안 나왔어요. 네, 그런 상황이고. 예. 그게 오히려 공급 부족하고 분양 기다리는 사람들은 열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관련된 기사를 보면 네. 댓글들의 반응들은 네. 즉 또 과천시가 잘하고 있다. 이제 음. 이런 반응도 가나요. 왜냐하면 이거 기다리셨던 분들 2,600에 받느냐 2,200에 받느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과천시의 입김이 세서 건설회사들이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금액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평당 400이면 얼마예요? 4, 3, 12. 한 1억 4, 5천, 3, 4천 되는 거잖아요. 분양가가 그만큼 내려가는 건데 뭐 분양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분들 같은 경우는 과천은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지역 맞아요. 통장 개수가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가능성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싸게 나오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결국 어떻게 보면 돈 없고 사람들끼리의 싸움인 것 같기도 해요. 뭐 나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사실은 뭐 저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모르겠다. 혜택 보는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좀 목소리가 갈리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관점에 따라서 결과물은 다르다. 청약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심이 높을 거고요. 당연히 관심이 높은 분들 입장에서 청약을 싸게 받는 게 목적이니까 아무래도 덧글에 대한 참여는 과천이 잘하고 있다 쪽으로 가시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미 뭐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이 없는 분들, 과천 시민 중에서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 목소리도 있을 수 말이 있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과천에 뭐 똑같이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과천 네. 푸르지오 서밋은 4천에 분양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완판 쳤잖아. 네. 근데 옆에 조금 약간 거리 뭐 그렇게 거리도 아니야. 네네. 2,200. 절반 값인데. 그러니까. 예, 그 금액에 절반 값에 주면 좋지. 나라도 나한테 준다고 하면 국가가 하는 일에 기업이 뭐 그렇게 목소리 나올 수도 있지. 내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아무튼 이 기사의 꼭지는 뭐냐면 공공들이 그런 포지션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이제 예를 들자면 고양시에 능곡 뉴타운의 첫 분양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능곡 1구역이 분양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HG 허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도 줬어요. 여기가 이제 막 그렇게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아니니까 상당한 1,800 정도에 분양해도 된다고 보증서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양 승인을 받으러 갔더니 고양시에서 니는 그 금액이 안 돼. 1,600 얼마 해갖고 와. 이렇게 된 거를. 예. 보증서가 나왔는데도 네네. 분양 보증을 거절한 거예요. 오. 아니, 그러니까 분양 보증이 아니라 분양 승인을 안 내준 거예요. 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우리도 니네 행정관청 잘못하고 있는 거다. 니네가 왜 안 내줘? 이렇게 싸우다가 네. 얼마 전에 고양시가 11.6 대책 때 뭐가 있었어요? 조정 대상자가 해제가 됐잖아요. 네네. 고양시 안에 택지지구들은 안 풀렸어요. 향동, 뭐 아니면 덕은 이런 데는 안 풀렸는데 여기는 풀렸어요. 일반 주거지역 그냥 그런 택지지구가 아니니까. 그랬더니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됐으니까 다시 생각해볼게 해서 1,600은 아닌데 1,700 얼마에 해줬거든요. 그래서 분양 잘 돼서 뭐 경쟁률 되게 높게 마무리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과거에 이제까지는 분양 보증 갖고 싸우는 거를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좀 했다고 하면 일정 부분 지금 이렇게 지자체들이 나서서 예, 이제 그 공공성 강화 또는 분양가 하방 압력을 주기 위해서 되게 하고 있다. 이게 정당한 그러니까 지자체가 정당하게 해야 되는 업무인지 아닌지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판례로 보면 그런 권한까지는 없다. 뭐 이런 판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목소리를 지금 되게 크게 내고 있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민간도 그에 대응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분양을 안 하면서 임대료 분양 전환으로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지 또는 분양가를 다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를 따지면서 계속 분양을 안 하고 있고 결국 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청약 예정자들은 애탄다. 깝깝해야 한다. 만약에 이러다 진짜 임대료 분양 전환으로 돌면 머리 치신다는 상황이 생긴다. 청약을 기다렸던 분들 네. 입장에서.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지자체도 나서서 같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는 만큼 싸게 분양받으려고 한 그 수요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분양가가 싸게 공급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또 반면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분양가 가격을 너무 찍어 눌러버리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본인의 집값 상승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안 좋은 역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각각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뭐 시장은 잡아야 되겠고 뭐 하긴 한 거고, 그래서 이러한 기조 자체는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한 내용은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면 네.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지난 한 2년 반, 네. 그러니까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의 개입, 네. 그리고 개입에 따른 부작용 또는 뭐 작용 등등 이 민간과 공공과의 갈등이 계속 언론 기사를 통해서 회자가 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읽었었던 그런 기사도 결국 그런 부분의 한 단면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안 그래도 내년에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선거하고 맞물려서 지금 현재 정부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너무 저걸 만드는 건 아닌가, 많이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대로 불만, 뭐 1주택자는 1주택자대로 불만, 다주택자는 다주택자로대로 불만. 지금 뭐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불만, 입주 못해서 불만. 지금 보면 너무 좋아, 잘 됐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가 될 것 같고 대다수가 피해자인 이런 상황에서 내년 어느 쪽으로 갈지 참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불필요한 얘기는 하지 맙시다. 거기까지만. 예, 거기까지만. 말 나온 김에 이 얘기 왜 하냐면, 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노무현 정부 시절,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 내용이 그대로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는 네, 부분이 반복되고 없잖아 있다. 있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한편으로 조금 확대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누가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입장에 따라 다르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거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꼭 든든하게 입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러면서 올겨울도 슬기롭게 헤쳐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내용 자체가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서 인사드리고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본 만들고 있습니다. 대본. 네. 역시 마이크 비싸죠 저거. 좋아 보이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엄청 그게 비싸? 소리가 안 좋다고. 네. 그래서 마이크 좋은 거 쓰니까 싹 끝났어. 이 스튜디오 만드시는 거 부러워서 나도 만들어야겠다. 뭐 만들지 말고 여기 쓰시라니까. 여기 오는 게 멀어. 그러니까 자주 찍으려면 빨리빨리 준비가 돼야 되는데 할 때마다 와야 되는 게 약간 부담이 들어요. 대단하게 안 하긴 했어요. 고퀄이 필요하면 영상? 그렇게 해야지. 여기 조명이랑 이렇게 다 좋으니까. 새 오디오 장비들이 세팅된 부동산 별별 수다 녹화 스튜디오 현장입니다. 감기 걸리셨어요? 왜 이렇게 기침을 해? 담배 많이 피우지. 담배 좀 그만 펴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어. 너무 좋은 얘기예요. 이렇게 주변에 제일 걱정을 해주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진짜 행복해 진짜 그냥. 이렇게 하니까 내 얼굴이 좀 더 작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자기가 작지. 내 얼굴 큰 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나 개강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거야. 생각보다 엄청 크시네요. 뭐가요? 얼굴이요.